화려한 오찬이 한창이던 어느 날 레스토랑의 우아한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다. 그거 드시면 안 돼요. 한 소년이 갑자기 연회장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억만장자의 손에 들린 접시를 쳐냈다. 뒤이어 놀란 비명과 분노에 찬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다. 하지만 불과 몇 초 후 그 모든 소란은 극심한 충격의 침묵으로 바뀌었다. 음식에는 독이 들어있었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꾸민 범인이 여전히 그곳에서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서울의 호화로운 강남구 청담동에 숨겨진 루시엘 블루는 상류층 엘리트들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만남의 장소였다. 디자이너 의상과 값비싼 요리 뒤편에는 영향력, 부, 그리고 국가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대화들이 오가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했다. 연회장의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수조 원대 자산가인 부동산 거물 박태진 회장이었다. 그의 곁에는 훨씬 젊은 아내 이서연이 있었다. 박 회장은 이제 72살이었지만 과거 악수 한 번으로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던 남자의 위엄과 자신감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날카롭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그의 눈은 금태 안경 너머를 응시했고 은빛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맞춤 제작한 양복은 흠잡을 데 없었으며 손목에서는 값비싼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성공적인 삶의 상징이었다. 반면 이서연은 도자기 같은 피부, 칠흑같이 검고 곧은 머리카락, 그리고 마치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새빨간 입술을 가진 아름다움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남편에게는 거의 무관심한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손목에 화려한 다이아몬드 팔찌를 무심하게 매만졌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몰래 서연을 훔쳐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을까? 결혼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미스터리한 존재였다. 마침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서연은 완벽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인 후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박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젊지 않았고 서연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한편 카페 밖에서는 17살의 소년 한지훈이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로등에 기댄 채 어깨에 책가방을 맨 그는 큰 키와 자신감 있는 태도 때문에 나이보다 더 성숙해 보였다. 그의 아버지는 존경받는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지휘관인 한동철 대령이었다. 아버지는 그를 규율과 용기, 명예, 책임감 같은 가치 아래에서 키웠다. 지훈의 교복은 단정했고 넥타이는 곧게 매여 있었다. 평범한 학생처럼 보였지만 그는 평범하지 않았다. 지훈은 서 있는 곳에서 카페의 커다란 통유리창을 통해 안의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배운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항상 주변을 살피라는 가르침. 그는 아직 몰랐지만 바로 그날 그의 인생이 바뀔 운명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지훈은 숨을 먹게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눈부신 붉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이서연이 박 회장에게 살짝 몸을 숙였다. 조심스럽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움직임이었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그녀는 박 회장을 만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은 의자 옆에 놓인 디자이너 가방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지훈은 그녀가 무색의 액체가 담긴 작고 투명한 병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 마치 처음이 아닌 듯 그녀의 동작은 능숙하고 신중했다. 그녀는 재빨리 병뚜껑을 열어 그 액체를 박 회장의 수프에 쏟아부었다. 아직 숟가락은 수프에 닿지 않았지만 불과 몇 초 후면 늦을 것이었다. 지훈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가르쳤다. 잘못된 것을 보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침묵은 언제나 최악의 선택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법규 위반이 아니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 그는 책가방 끈을 주먹이 하얘지도록 꽉 쥐었다. 카페 안은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서연은 태연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아무도 그녀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 웨이터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했다. 그리고 박태진 회장은 독이 든 수프를 마시기까지 불과 몇 초밖에 남지 않았다. 진실을 본 것은 오직 지훈뿐이었다. 그에게는 증거도 힘도 고등학생의 말을 믿어줄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침묵할 수 없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박 회장이 숟가락을 들어 수프를 저은 뒤 입으로 가져갔다. 모든 동작이 지훈에게는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1초만 더 있으면. 지훈은 카페 문을 향해 달렸다. 있는 힘껏 소리치며 그거 드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갑자기 멈췄다. 레스토랑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다. 대화도 식기 소리도 발걸음 소리마저도 끊겼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헐떡이며 땀 흘리는 양옆으로 주먹을 꽉 쥔 소년에게.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는 행동해야만 했다. 카페 중앙에서 박 회장의 숟가락은 공중에 멈춰 있었다. 서연은 표정이 굳었다. 처음에는 놀라움, 다음에는 당혹감, 그리고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변했다. 그녀의 눈이 계산적인 분노로 번뜩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와인잔을 내려놓고 마치 유리라도 벨 듯한 눈빛으로 지훈을 마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다.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죠?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걸 드시면 안 돼요. 제가 봤어요. 당신이 그 수프에 무언가를 넣는 걸 봤다고요.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웅성거림이 카페 안에 서서히 퍼져나갔다. 파도처럼 점점 더 커지면서 처음에는 순수한 충격과 혼란이었다. 값비싼 레스토랑 안에서 소리치는 학생이라니.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의혹이 공기를 감쌌다. 박태진 회장은 명백히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수프에 뭘 넣었다니? 서연은 눈을 깜빡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빠르고 날카로우며 귀에 거슬리는 웃음이었다. 즐거움이 아닌 조롱이었다. 말도 안 돼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며 구경하는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살짝 저었다. 여보,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애잖아요. 진심으로 저런 애송이 하나 때문에 점심 식사를 망치실 건가요? 계산된 공격이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사회적 지위를 무기로 사용했다. 지훈은 분노로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길거리의 아무개가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진실, 용기, 그리고 신념을 가르친 해군 특수전전단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값비싼 옷과 반짝이는 식기들이 전부인 이 세계에서 그는 그저 불청객의 소음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그냥 애송이가 아니에요. 지훈은 서연의 말투에 맞서며 분명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이 한 짓을 봤어요. 작은 병을 꺼내서 그의 수프에 무언가를 쏟아붓는 걸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놀라 숨을 들이켰다. 박 회장은 천천히 숟가락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제 그의 눈에는 혼란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분석적인 시선이 들어찼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아내로서가 아니라 잠재적인 위협 가능성으로 보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계약을 의심하는 사업가처럼. 서연아, 그의 목소리 톤은 낮아졌지만 묵직했다.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서연은 상황의 무게를 느꼈다. 이 순간이 그녀가 통제권을 유지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지를 결정할 것이었다. 정말 진심이세요? 그녀는 충격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 당신 아내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무고한 역할, 완벽한 아내라는 고전적인 방어였다.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이 범인일 리가 없다는 암시였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박태진 회장은 순진해서 억만장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 카페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지훈은 양옆으로 주먹을 꽉 쥔 채 굳건히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박 회장이 믿어줄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은 알았다. 박 회장은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수프 그릇을 들어 올렸다.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냄새를 맡기 위해서였다. 시간이 멈췄다. 서연은 몸이 굳었다. 아주 미세했지만 알아차릴 만큼은 충분했다. 그리고 지훈은 그것을 알아챘다. 더 중요하게는 박 회장도 알아챘다. 왜 그렇게 불안해 보이지, 서연아? 박 회장은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다. 미치겠으니까요. 그녀는 애써 태연한 톤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웬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저를 살인자로 몰아가는데 당연히 놀라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아무리 침착해도 그 밑에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미묘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박 회장은 조심스럽게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맛볼 생각이 없었다. 방 안의 침묵은 변해 있었다. 더 이상 혼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계심이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질문하기 시작했다. 아름답고 품이 있는 억만장자의 아내, 이서연이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지훈은 가슴의 압박감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해냈다. 박 회장이 독을 먹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가 처음 소리쳤을 때는 소란 때문에 모두가 그를 쳐다봤다. 이제 모두가 이서연을 쳐다보고 있었다. 의심은 지훈에게서 그녀에게로 옮겨갔다. 하지만 그녀는 온 방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박 회장에게만 시선을 고정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은 남자, 되돌릴 수 없었다. 제가 저 여자가 수프에 뭔가를 넣는 걸 봤어요. 지훈은 다시 말했다. 더 크고 더 확신에 차고 더 단호하게. 박 회장의 시선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위험한 투자를 검토하는 사업가처럼 단호했다. 사실인가, 서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살짝 들고 마른 웃음을 지었다. 즐거움이 전혀 섞이지 않은 정신 나간 소리. 그녀는 나지막이 말하며 조용히 지켜보는 손님들을 힐끗 쳐다보았다. 10대 아이가 자신을 고발하다니.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변화가 일었다. 그녀의 웃음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 밑에는 자신감에 생긴 최초의 균열이 있었다. 박 회장은 그것을 보았다. 그는 팔짱을 꼈다. 거짓말을 감지할 때마다 자주 하던 행동이었다. 이 아이,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은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은 다시 웃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여보, 정말 탐정 놀이하는 애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지훈을 향해 돌아섰다. 눈빛이 더욱 사나워졌다. 넌 내가 누군지 알아? 지훈은 등골을 타고 오르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어요.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중요한 건 제가 본 사실뿐이에요. 그 대답은 서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그녀를 때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한순간의 망설임. 그녀는 10대 소년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눈을 마주볼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공격하고 그의 용기를 꺾어버리고 싶었지만 통제력을 잃는 것이 자신의 진짜 동기를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영리한 악당들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이다. 그래서 서연은 표정을 가다듬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스꽝스러운 방해일 뿐이라는 듯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래, 그렇다면. 그녀는 거의 장난스러운 톤으로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수프에 뭘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꼬마야? 지훈은 망설였다. 그는 그게 무슨 종류의 독인지 몰랐다. 냄새가 났나? 그는 답을 몰랐다. 그가 가진 것은 그가 본 것뿐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것을 알았다. 모르지 그렇지?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다. 거의 동정하는 듯한 말투였다. 네가 뭔가 작은 걸 봤겠지. 그게 뭔지 상상했고 이제 네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몇몇 테이블에서 다시 희미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는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다. 여론의 흐름이 다시 바뀌고 있었다. 지훈은 가슴에 차가운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영리했다. 그녀는 이야기를 뒤집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박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온기라고는 한치도 없었다. 질문을 아주 잘 피하는군. 박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 다시 묻지. 내 수프에 무언가를 넣었나 안 넣었나? 서연은 움찔했다.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지만 박 회장은 그것을 포착했다. 수년간 사업에서 거짓말쟁이와 사기꾼들을 상대해온 그는 미세한 신호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망설임은 어떤 설명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직접 대답하는 대신 서연은 웨이터를 불렀다. 이제 그만해요. 그녀는 날카롭게 말했다. 새 그릇 좀 가져다 줘요. 이건 다 식었잖아요. 화제를 돌리려는 전술이었지만 박 회장은 속지 않았다. 그는 이런 수를 잘 알았다.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한 사람들이 쓰는 수법을 수없이 봐왔다. 지훈은 서연이 그렇게 쉽게 진실에서 벗어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다. 죄가 없다면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그 수프를 드세요. 그 말은 천둥처럼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고개가 서연에게로 향했다. 다시 한번 장내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박 회장은 눈썹을 치켜떴다. 서연은 웃었다. 이제는 희미했지만 즐거움은 전혀 없었다. 참 유치한 발상이네. 그녀는 비꼬듯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수프를 맛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박 회장을 멈추게 했다. 카페 안에는 폭풍전야의 공기처럼 짙은 침묵이 흘렀다. 모든 손님들이 한 테이블, 억만장자와 그의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모든 것을 뒤흔든 한 소년의 테이블에 집중하고 있었다. 수프는 여전히 김을 내뿜고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지훈은 가슴이 세차게 뛰었지만
물러서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진실을 말했고 이제 누가 막든 간에 그것을 끝까지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숨기는 게 없다면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수풀을 검사하게 하세요. 서연의 턱이 굳어졌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진짜 짜증의 첫 신호였다. 그녀는 시간이 흐를수록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당황해서는 안 됐다. 아직은. 그녀는 자신을 추스르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증거도 없잖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왜 아무나 저런 무작위 아이의 말을 저보다 더 믿겠어요? 그 말은 아팠다.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의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실, 즉 경멸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부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일면. 그들의 눈에 지우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그는 어울리지 않았고 환영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우는 버텼다. 제가 중요할 필요는 없어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필요한 건 진실을 봤다는 사실뿐이에요. 박 회장의 숟가락이 테이블에 쨍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서류상으로만 신뢰했던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계약서에 허점을 찾는 것처럼.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묵직했다. 이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 서연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여보, 10대 아이가 한 말에 그렇게 휘둘릴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그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다. 곧고 단단하게. 또 다른 신호, 또 다른 경고였다. 주변의 속삭임이 커졌다. 왜 수프 검사를 안 받으려고 하지? 한 사람이 속삭였다. 결백하다면 뭐가 문제야? 다른 사람이 물었다. 코트를 입은 한 여성이 남편에게 몸을 숙였다. 저 여자 무서워 보여. 그녀가 속삭였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느꼈다. 통제력의 붕괴, 그녀가 공들여 쌓아온 이미지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그녀는 갑자기 일어섰다. 손바닥을 테이블에 짚은 채 지훈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내 인내심도 한계가 있어. 그녀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네가 뭔데 여기 불쑥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고 모든 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네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지 알아? 순수한 위협, 위력 과시였다. 하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도 알잖아요. 그는 박 회장을 보았고 거기서 의심을 보았다. 박 회장은 더 이상 그녀를 아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것을 알았다. 그녀는 마지막 신뢰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정말 웃기는군. 그녀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박 회장을 쳐다보았다. 눈빛이 사나워졌다. 정말 애 하나 고발 때문에 우리가 함께한 모든 걸 버릴 건가요?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 감정적인 공격이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수프에서 그녀에게로 다시 옮겨갔다. 모두가 침묵했다. 마치 아직 선고되지 않은 판결 같았다. 지우는 박 회장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충성심이냐, 논리냐. 그는 행동해야 했다. 결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마지막 말을 해야 했다. 지우는 심호흡을 했다. 정말로 그녀를 믿으신다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가 먼저 한 입 먹게 하세요. 서연은 멈췄다. 이제 그녀는 웃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카페 전체가 조용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모두가 몸을 숙여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다. 그 수프는 더 이상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거였고 조용한 전쟁의 중심이었다. 모든 답을 쥔 한 그릇이었다. 서연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몸이 그녀를 배신했다. 미세한 경련, 뻣뻣한 움직임, 그리고 눈에 서린 공포의 그림자. 그녀는 더 이상 평온함을 위장할 수 없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부드럽게 딸깍 소리가 났다. 검은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다. 그들은 서두르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방 전체를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짧은 머리의 경찰관이 중앙으로 다가왔다. 그는 카페 전체를 훑어보았고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이 시작된 테이블에 멈췄다.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박 회장 앞에 수프 그릇을 가리켰다. 제가 저 여자가 저 수프에 무언가를 쏟아붓는 걸 봤습니다. 그는 크고 분명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독이라면 그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카페 안의 속삭임은 갑자기 커져 대화의 물결이 되었다. 사람들은 충격과 불안이 섞인 채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서연은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의자 팔걸이를 꽉 쥔 채 떨리고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박 회장은 지훈을 그리고 경찰들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는 몇 초 동안 조용히 머릿속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해 주시오. 그의 말은 총성처럼 울렸다. 빠르고 날카로우며 돌이킬 수 없었다. 갑자기 서연이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의자가 대리석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거 건드리지 마. 그녀는 소리쳤다. 목소리는 높고 공포로 가득했다. 세련미와 통제력은 사라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그녀의 외침이 진실을 드러냈다. 결백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수습하려 했다. 제 말은 그녀는 재빨리 말하며 목소리를 가라앉히려 애썼다. 이건 사적인 문제예요. 대중 앞에서 망신당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키 큰 경찰관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험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다. 가면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려 하지만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사람. 그는 동료 경찰관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테이블로 다가갔다. 분석을 위해 수프를 가져가야겠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 웨이터가 즉시 특수 용기를 들고 다가왔다. 그들은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수프를 담아 밀봉했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주먹은 꽉 쥐어져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는 통제력을 잃어가는 차가운 파도를 느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깨달았다. 지훈은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모든 움직임, 모든 표정을 아버지는 언젠가 말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항상 본색을 드러낸다고. 그리고 이 순간 서연이 바로 그랬다. 갇히고 분노하고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 같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탈출구를 찾는 듯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표정이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 변했다. 그녀는 지훈을 마주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이 아이 말을 듣는 거죠? 그냥 거짓말쟁이일 뿐이에요. 관심이나 돈을 위해 모든 걸 꾸며낸 걸 수도 있잖아요. 의심이 다시 퍼져나갔다. 몇몇은 속삭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다시 망설였다.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그의 대답은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세요. 당신이 그 수프를 드세요. 카페는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대답을 기다리며 서연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초가 흘렀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고 눈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녀는 수프를 맛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진실을 보았다. 박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처음으로 그는 서연을 사랑이나 애정 없이 오직 거듭 속아온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넌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야. 경찰관이 다가와 수갑을 꺼냈다. 이서연 씨, 박태진 회장 독살 미수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안 돼. 그녀는 소리치며 뒤로 물러섰다. 이건 잘못됐어.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우러 오지 않았다. 아무도 더 이상 믿지 않았다. 그녀가 오랫동안 쌓아온 이미지, 우아하고 통제력 있는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비명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때 붉은 실크를 입었던 화려한 여성은 이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손은 떨리고 눈은 커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억만장자의 세련된 아내가 아니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 사람이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수프를 증거물 봉투에 넣었다. 마지막 분노의 폭발로 서연은 테이블을 내리쳤다. 헐떡이며. 그래! 그녀는 소리쳤다. 내가 그랬어. 이제 상관없어. 그는 오래전에 죽었어야 했어. 방 전체가 비명과 숨소리로 가득 찼다. 몇몇은 입을 막았고 다른 이들은 그녀가 한 말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치 카페 전체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경찰들조차 그 솔직하고 맹렬한 자백에 잠시 멈칫했다.
박 회장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수년간 사랑했던 여자, 자신도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서연의 숨은 가빴고 가슴은 위아래로 들썩였다. 얼굴은 증오로 가득했다. 진실을 알고 싶어 여보?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지만 말투는 날카로웠다. 나는 당신 아내로 사는 매일매일을 증오했어. 나는 그저 황금 새장 속의 새였을 뿐이야. 당신에게는 권력이, 당신에게는 통제가 있었지. 나는 그냥 장식품이었고 이제 질렸어.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 날 죽이고 싶었던 건가? 그가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서연은 웃었다. 부서진 웃음. 즐거움도 분노도 아닌 순수한 공허함. 원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했어. 당신은 눈치채지도 못했지. 당신 돈, 당신 자신에게 너무 바빴으니까. 당신은 나를 보지도 않았어. 경찰들은 감정의 무게에 압도된 듯 조용했다. 지훈조차 그녀의 자백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아 멈춰섰다. 후회도 사과도 없었다. 오직 분노와 비난뿐이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소리치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서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분노도 실망도 아닌 고통.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코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종류의 고통. 서연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날카롭고 거의 승리감에 찬 동작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져온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것 같았다. 이제 모두가 알겠네? 그녀는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서서히 번지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얼어붙은 손님들을 향해 말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존경해온 저 남자를 보세요. 박태진 회장. 강력하고 존경받지만 정작 자기 아내가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죠. 카페 전체가 섬뜩한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감히 말하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은 등이 곧게 선 채로 서 있었다. 마치 그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연기를 뚫고 경찰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분명하게 들려왔다. 이서연 씨, 당신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들고 다가왔다. 서연의 미소가 갑자기 사라졌다. 안 돼. 그녀는 소리치며 옆으로 물러섰다. 날 체포할 수 없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망설임 없이 다가왔다. 지우는 제자리에 서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한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있는 박 회장을 보았을 때 그는 더 깊은 진실을 깨달았다. 모든 상처가 보이는 것은 아니며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도 있다는 것을. 쇠사슬이 서연의 손목에 채워지는 차가운 철컥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발버둥 쳤다.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세련된 이미지는 사라졌다. 붉은 실크를 입은 여자는 사라지고 분노와 공포, 절망에 사로잡힌 존재만 남았다. 날 놔줘. 그녀는 소리쳤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한테 이럴 순 없어. 모든 건 내 것이었어야 해. 이 세상은 내 것이었어야 한다고. 그녀의 말은 광기와 비탄이 뒤섞인 듯 카페 벽에 부딪혔다. 손님들은 비난이 아닌 공포 때문에 뒤로 물러섰다.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추악한 것을 목격한 것에 대한 공포, 이런 화려한 장소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속삭임은 멈췄다. 더 이상 아무도 서연을 존경하지 않았다. 잡지에서 우상화되고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칭송받던 여성은 이제 범죄자로 드러났다.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권력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다. 폭풍의 중심에서 박태진 회장은 동상 같았다.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말도 움직임도 없었다. 너무나도 무거운 충격에 휩싸인 듯 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의 마음은 서연의 기억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손길, 한때 그가 믿었던 달콤한 말들로 되돌아갔다. 낭만적인 밤, 비밀스러운 웃음.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더러워졌다. 모든 것이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는 결코 사랑받지 못했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부와 권력이었고 그가 방해가 되자 그녀는 그를 죽이기로 선택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서연의 행동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보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었다. 제국을 건설하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부동산 세계를 지배한 남자가 자신의 집 안에서 7년 동안 매일 밤 옆에서 자던 여자 옆에서 눈이 멀었던 것이다. 지우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는 칭찬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보상을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무거운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옳은 일을 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의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생명을 구했지만 한 인간의 파멸을 목격하기도 했다. 경찰들이 서연을 데리고 나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몸이 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구로 가득했다. 박태진, 그녀는 거의 휘식거리듯 속삭였다. 그렇게 쉽게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 분노 뒤에는 공포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박 회장은 천천히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공허함 뿐이었다. 그는 낯선 사람을 보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넌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는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넌 오래전에 죽었어야 했어. 박태진, 저 애송이가 모든 걸 망쳤어. 지우는 자신에게 던져진 증오의 냉기를 느꼈다. 그는 서연에게 기회가 있었다면 그녀는 그나 그녀의 길을 막는 누구라도 죽였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기회는 없었다. 경찰들이 카페 문을 열고 서연을 억지로 끌어냈다. 그녀의 비명은 문이 마침내 닫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고 그리고는 침묵,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먼지와 바깥의 냉기를 실어날랐다. 마치 배신과 기만, 탐욕으로 가득 찬 뒤틀린 이야기의 흔적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지우는 박 회장에게로 돌아섰다. 남자는 여전히 그곳에 움직이지 않고 음식을 맛보지도 않은 채 있었다. 마치 그의 주변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10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의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지만 아무 의미 없어 보였다. 권력과 불어보낸 삶이었지만 매일 밤 옆에 있던 진실조차 보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와 지훈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표정은 변해 있었다. 혼란도 의심도 없었다. 남은 것은 조용함, 피로, 그리고 아마도 약간의 감사였다. 네가 내 목숨을 구했어. 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모든 단어는 무거웠다. 지훈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칭찬이나 보상을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알았다. 박 회장은 살아있었고 그 때문에 치유될 희망이 있었다. 아마도 오늘 박태진 회장은 세상을 좀 더 진실하게 보는 법을 배울 것이다. 카페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장면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이서연은 체포되었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몇몇 손님들은 조용히 일어나 떠났고 다른 이들은 남아서 속삭이며 대화했다. 하지만 모두가 때때로 한 테이블, 무너져 내린 늙은 남자와 한 번의 용감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꾼 17살 소년의 테이블을 쳐다보았다. 박 회장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기억에 잠겨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한지훈이 서 있었다. 더 이상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진실의 증인이었다. 카페의 시계는 계속해서 째깍거렸지만 박태진 회장에게 시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한지훈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는 서둘러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앞에 있는 강력한 남자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불과 몇 분 전 그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10대였다. 이제 그는 자신 때문에 살아남은 억만장자와 마주하고 있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아까 혼란으로 가득 찼던 눈은 이제 날카롭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거짓말 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마침내 깨어난 남자의 시선이었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나?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은 무너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긴 기만 끝에 빛을 본 사람의 목소리였다. 지우는 약간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나지막했지만 확고했다. 박 회장은 그 대답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심오했다. 그는 평생 자신에게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거짓말쟁이, 아첨꾼, 사기꾼들에게 둘러싸여 살아왔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다. 그는 부도, 인맥도 없었다. 개입할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위험 앞에서 그는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낯선 사람의 생명을 위해 일어섰다. 박 회장은 약간 몸을 숙여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렸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너는 강한 심장을 가졌구나. 나는 네게 목숨을 비쳤다. 지우는 그 말의 무게에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그는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박태진 회장으로부터 나온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것이 위기의 끝이 아니라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 회장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점차 그는 지도자, 제국을 건설한 사람,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의 위엄을 되찾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활기가 함께했다. 앉아라, 지훈아. 지훈은 망설였지만 따랐다. 그는 조용히 의자를 끌어당겨 박 회장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박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부모님은 계시니?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한동철 대령님이십니다. 박 회장은 약간 눈썹을 치켜떴다. 한동철 대령? 지훈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박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규율, 명예, 원칙으로 유명한 존경받는 인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이 아이의 용기는 근본이 있었다. 오랫동안 존경해 온 분의 아들이로군. 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지만 오늘 자신이 내린 결정은 자신만의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름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박 회장은 그를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다시 말했다. 나는 너를 돕고 싶다. 지훈아. 소년의 미간이 좁혀졌다. 저를요? 박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내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을 잇는 사람이 아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학업, 기회, 지도. 나는 네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내 꿈이 무엇이든 나는 네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 지훈은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것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박 회장을 쳐다보았을 때 거기에는 기만도, 조건도, 덧도 없었다. 진정한 감사였다. 저는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박 회장은 작지만 진실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돕고 싶은 거다. 그는 약간 몸을 숙였다. 시선이 깊었다. 그는 위험한 거래, 교활한 적수, 그리고 위험이 섞인 성공의 세계에 익숙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모든 빛 중에서 이것이 가장 깊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지훈은 그저 조용히 일어난 모든 일을 소화하려 애썼다. 그때 박 회장은 천천히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능숙하고 자신감 있게 올바른 연락처를 찾았다. 망설임 없이 그는 전화를 걸었다. 지훈은 혼란스러운 채로 지켜볼 뿐이었다. 네가 만나봐야 할 학생이 한 명 있네. 박 회장은 전화에 대고 말했다. 이 아이는 최고의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어. 지훈은 눈을 깜빡였다. 그는 박 회장이 누구와 통화하는지 몰랐지만 이것이 단순한 전화가 아니라는 것은 알았다. 그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 몇 초의 무게를 느꼈다.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가 물었다. 박 회장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너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다. 몇 분 동안 박 회장의 통화는 계속되었다. 지훈은 통화 내용 전체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몇몇 단어들이 들어왔다. 이름, 학교, 유명한 사립아카데미, 도시 최고의 학교, 그곳은 CEO, 외교관, 정치인의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었다. 그가 꿈에도 그려보지 못한 학교, 그리고 여기 죽을 뻔했던 억만장자 박태진 회장이 개인적으로 그를 추천하고 있었다. 죄책감 때문도 동정 때문도 아니었다. 존경 때문이었다. 박 회장은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는 손을 앞으로 모으고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중요한 것을 제안하는 사람의 시선이었다. 방금 통화를 마쳤다. 넌 이제 도시 최고의 사립학교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게 됐어. 네가 받아들인다면. 내 인생은 불과 몇 주 안에 바뀔 수 있다. 넌 대부분이 꿈만 꾸는 세계로 들어가게 될 거야. 지훈은 명백히 충격을 받은 채 그를 쳐다보았다. 왜요? 그가 물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박 회장은 마치 그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약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금은 필요 없겠지. 하지만 너는 자격이 있다. 지훈은 약간 시선을 내렸다. 의심 때문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혼자 싸우고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데 익숙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빚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박 회장은 그것을 알아챘다. 그는 그런 종류의 침묵, 호의를 받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망설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지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누군가 자신에게 이런 것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박 회장은 약간 몸을 숙였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훈아, 때로는 네가 옳은 일을 하면 우주가 직접 너에게 보상해준다. 너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지. 그리고 그 때문에 너는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지훈은 조용히 모든 단어를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가 카페에서 소리쳤을 때, 살인을 막기 위해 달려갔을 때, 그는 보상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여기 기회가 있었다. 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린 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희미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그렇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그 문으로 걸어가라.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저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더 이상 이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박 회장은 의자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다. 피로 때문이 아니라 평화로운 고요함 때문이었다. 수년 동안 그는 사업을 구축하고 거인들과 경쟁하고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그 어떤 성공도 그가 지금 느끼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처음으로 그는 돈을 줬지 않았다. 그는 진정으로 자격 있는 사람을 도왔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든 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밖은 도시가 조용했다. 가로등은 보도의 희미한 빛을 던졌고 하늘은 침묵에 쌓여 있었다. 지훈은 익숙한 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오늘 밤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공기 중에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두려움도 불안도 아니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기 전에 고요함 같은 것이었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멈춰서서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손가락 아래에서 따뜻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고 집의 빛과 온기가 그를 맞았다. 아내는 한동철 대령이 의자에 앉아 TV의 시선을 고정한 채 뉴스를 보고 있었다. 군인의 규율로. 자세는 늠름했고 머리는 짧았다. 위압적이면서도 안정감을 주는 존재감. 문이 닫히자 그는 즉시 고개를 돌렸다. 의심 때문이 아니라 항상 경계심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조용히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마주 섰다. 표정은 진지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한 대령은 TV를 끄고 리모컨을 내려놓은 뒤 아들에게 모든 주의를 집중했다. 무슨 일이냐? 그가 물었다. 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카페에서 본 것부터 소리친 것, 서연과의 대치, 자백, 경찰의 도착,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 회장의 제안까지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모든 세부 사항을 말했다. 그리고 한 대령은 조용히 듣기만 했다. 지훈이 말하는 동안 그는 아버지의 자세가 굳어지고 턱이 단단해지고 팔걸이를 쥔 손이 더 세게 쥐어지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들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방 전체가 조용해졌다. 지훈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가 화를 낼까?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꾸짖을까? 하지만 분노 대신 한 대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너보다 나이 많은 남자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다. 지훈은 놀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일어서서 다가와 아들의 어깨에 단단한 손을 얹었다. 네가 자랑스럽다. 내 단어.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 어떤 상이나 장학금보다도 더 소중했다. 만약 그가 감동시키고 싶은 사람이 단 한 명 있다면 바로 그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한 대령은 구석에 있는 작은 캐비닛으로 걸어가 위스키를 잔에 따랐다. 하지만 그는 즉시 마시지 않았다. 그저 들고서 과거의 전투를 생각하는 군인처럼 쳐다볼 뿐이었다. 네가 한 일이 왜 중요한지 아느냐?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지훈은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한 대령은 호박색수를 쳐다본 후 다시 말했다. 군대에서는 언제 악과 마주칠지 선택하지 않는다. 때로는 갑자기 나타나지. 그리고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는 아들을 돌아보며 쳐다보았다. 너는 행동했다. 너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다. 지훈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해 때문이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그 말들 속에서 그는 이해했다. 카페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챘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낯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안락함을 걸지 않았다. 그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한 대령은 아들을 쳐다보았다. 진지하지만 부드러운 눈으로. 그러고는 희미하고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그가 물었다. 박 회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했느냐?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바닥을 내려다본 후 다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기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대령의 한쪽 눈썹이 올라갔지만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지훈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다. 하지만 기억해라. 아무것도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도록 해라. 그 말들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훈의 마음속에 남았다. 그는 드문 기회를 받았다. 대부분이 누리지 못하는 것.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밖은 도시의 하늘이 여전히 조용했다. 가로등은 보도에서 계속해서 반짝였지만 지훈에게 그날 밤은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공기 중에 변화가 있었다. 두려움도 불안도 아니었다. 모든 발걸음에서 느껴지는 조용한 변화. 그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은 똑같아 보였지만 예전의 느낌은 사라졌다. 이것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미래로의 첫걸음이었다. 한지훈의 청운국제학교 첫날은 평범과는 거리가 멀었다. 철제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지훈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돌로 포장된 넓은 길, 뾰족한 아치와 넓은 창문이 있는 높은 고딕 양식의 건물, 자로 잰 듯 깎인 잔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그는 청운국제학교에 대해 많이 들었다. CEO, 국회의원, 그리고 엄청난 부자 사업가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 이곳의 학생들은 디자이너 가방을 들고 한 가족의 1년치 생활비보다 비싼 시계를 차고 아니유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없는 듯한 걸음걸이를 가졌다. 그가 캠퍼스를 가로지를 때 그는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느꼈다. 분석적이고 의심스럽고 조심스러운. 그는 자신이 돈 많은 집안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값비싼 신발도 없었고 대저택에서 자란 사람들처럼 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그들의 세계에 속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더 드문 방법, 용기로 이곳에 왔다. 첫 수업부터 그는 속삭임을 들었다. 힐끗거리는 시선, 피하는 눈빛. 하지만 그는 느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박태진 회장을 구한 아이라는 것을, 살인을 막은 10대, 단 한 번의 외침으로 모든 것을 바꾼 아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그가 어디에 속하는지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단순한 외부인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지훈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앞만 보았다. 그는 아버지의 조언을 기억했다. 그냥 받아들이지 마라. 그것을 사용해라. 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가치를 만들어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오후 학교 식당에서 넓고 대리석 바닥, 긴 나무 테이블, 그리고 우아한 조명. 지훈은 혼자 식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목소리가 그의 침묵을 깼다. 네가 박 회장 구한에 맞지? 지훈이 고개를 들자 그의 앞에 3명의 남학생이 서 있었다. 말을 건넨 학생은 금발 머리에 완벽한 교복, 그리고 거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블레이저에는 학생의 임원임을 나타내는 핀이 달려 있었다. 지훈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포크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질문인가?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응수했다. 금발 남학생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마른 웃음을 지었다. 박 회장이 예뻐한다고 해서 네가 우리 중 하나가 된 줄 알아? 지훈은 약간의 짜증을 느꼈지만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 중 하나가 되려고 온 게 아니야. 배우러 왔지.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동료 중 한 명이 금발 남학생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지만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잘 들어, 한지훈. 그는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 회장은 속였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조종하는 놈들을 잘 알지. 지훈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알았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 같은 사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아이가 그들의 세계에 들어온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들은 동기가 있고 의도가 있고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은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부드럽게 밀렸다. 네가 그렇게 믿어야 한다면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그는 깊은 인상을 남기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더 큰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이곳에 있었다. 이어진 며칠 동안 지훈은 자신의 리듬을 찾았다. 그는 시선, 속삭임, 의심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에 집중했다. 감탄하는 교사들도 있었고 흥미를 보이는 학생들도 있었으며
몇몇은 진정으로 그를 존경했다. 박 회장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침묵 뒤에 있는 힘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증명했다. 한 목소리가 순간을 바꿀 수 있고 한 번의 용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편 도시 위 자신의 코너 오피스에서 박태진 회장은 한때 자신이 정복했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변했다. 수년 동안 그는 돈, 권력, 그리고 전략이 모든 것의 열쇠라고 믿었다. 그는 제국을 건설했고 부동산의 왕이 되었으며 대부분이 닿지 못하는 분야에서 성공했다. 하지만 그 어떤 성공도 그를 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를 구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17살의 10대였다. 직함도 의도도 없이 오직 양심과 용기뿐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그를 뒤흔들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성공의 척도는 단지 숫자, 계약 또는 영향력만이 아니었다. 때로는 진정한 힘은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었다. 특히 다른 아무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준 아이. 그의 이름은 한지훈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박태진 회장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서서히 알아차렸다. 이전에는 그는 차갑고 계산적인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성공을 이익과 전략으로 측정하는 사람. 회의실에서 그는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었다. 본능은 날카로웠고 그의 결정에 감정의 여지는 없었다. 하지만 그날 카페에서의 일 이후 그에게 무언가 변했다. 그는 사업에서 느슨해지지 않았지만 세상을 보는 방식에서 느려졌다. 그는 이전에 무시했던 것들,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는 직원들의 성과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주목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이 어머니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 이중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전에 박태진 회장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그는 재무 예측이나 수익 보고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듣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삶에 대해 물었고 이름과 가족을 기억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챘다. 아무도 이 변화를 촉발시킨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을 뿐이다. 완전한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박 회장 자신이었다. 때로는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 힘도 부도 개입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당신을 영원히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추운 월요일 아침, 박 회장은 갑작스러운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그것만으로도 50층 전체가 긴장하기에 충분했다. 박태진 회장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때는 그것은 무언가를 의미했다. 그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대화가 멈췄다. 그는 긴 유리 테이블의 상석에 앉았다. 그의 앞에는 노련하고 잘 차려입은 임원들이 있었다.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는 시작했다. 최근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회사의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방은 조용했다. 몇몇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것은 박 회장답지 않았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재능, 용기, 그리고 잠재력은 있지만 꿈을 이룰 능력이 없는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요. 방은 여전히 조용했다. 마침내 한 임원이 손을 들었다. 회장님, 저희가 자선 사업을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박 회장은 희미하게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평소의 사업가 미소가 아니었다. 아니요. 그가 대답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그는 두꺼운 폴더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그 안에는 계획, 이익 이상의 무언가를 위한 청사진이 들어있었다. 나는 한지훈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 때문에 스스로를 증명한 젊은이들을요. 임원들의 얼굴에 떠오른 혼란은 서서히 이해로 바뀌었다. 이것은 홍보용이 아니었다. 세금 감면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진짜였다. 한 아이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권력을 쌓는 데 보낼 수 있지만 저는 의미를 창조하고 싶습니다. 임원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에 알던 박태진 회장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에게 무언가 변했고 이제 그들은 그 이유를 이해했다. 그는 오만과 안일함의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지속될 무언가, 삶을 바꿀 무언가를 만들 수 있었다. 이것이 그의 유산이 될 것이다. 카페에서 일어난 일의 이야기는 다른 뉴스처럼 그냥 잊히지 않았다. 그것은 남아있었다. 단지 박태진 회장의 이름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 때문이었다. 학교에서 막 돌아오던 17살의 10대가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한 명의 운명을 바꾸었다. 그는 칭찬을 위해, 명성을 위해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단순한 행동으로 그는 더 위대한 진실을 증명했다. 정의에는 직함이 없고 용기는 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박 회장이 지훈의 이름으로 시작한 장학 프로그램은 하나의 운동이 되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재능과 헌신을 가졌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문을 열었다. 이것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희망에 관한 것이었고 눈에 띄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지훈은 산티아고 엔터프라이즈의 가장 높은 사무실에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도시가 유리 아래로 펼쳐져 세상의 거울처럼 햇빛에 반짝였다. 그가 도움을 수락한 이후로 박 회장을 다시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박 회장은 그를 보자 미소 지었다. 사업가의 미소가 아니라 하나의 순환을 마친 사람의 미소였다. 새 학교는 어떻니? 그가 물었다. 지훈은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구나. 그가 말했다. 너는 그곳에 있을 자격이 있으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스카이라인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지훈을 돌아보았을 때 그의 시선은 깊었다. 너는, 그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냈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네가 나를 바꿨어. 박 회장이 말했다. 그리고 나는 이 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50년 넘게 부, 권력, 그리고 통제가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너는 내게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너는 내게 진정한 힘은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혼자일 때도 신념을 지키는 것에.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모든 여정을 상징하는 말들을 반복했다. 정의는 피부색이 없고 용기는 계급이 없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단지 만남이 아니었다.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지훈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박 회장이 내뱉은 말들의 무게 때문이었다. 그 진실은 그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박태진 회장 같은 사람, 부와 권력,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올 때 그 울림은 달랐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고맙다. 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내 목숨을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올바른 시기에 행해진다면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지훈이 산티아고 타워에서 나와 분주한 도시의 거리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안고 있었다. 무언가 깊이 변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 경로만 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꾸었다. 세상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에는 가장 중요한 것, 즉 타인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이제 지훈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무언가가 있었다. 때로는 한순간의 용기, 찰나의 결정이 퍼져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지훈과 박태진 회장의 이야기는 단지 억만장자살인 미수 사건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이상이 되었다. 하나의 상징, 이 세상에 아직 신뢰가 있고 배려가 있으며 용기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한 목소리가 이야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혼자일 때도 신념을 지키는 것이 주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지훈은 부와 특권의 세계로 들어갔지만 그것은 그를 바꾸지 못했다. 그는 한지훈, 군인의 아들, 평범한 가정의 10대, 결코 인정을 구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어떤 이름이나 직위보다도 더 크게 말하는 소년으로 남았다. 그는 권력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성실함 때문에 강력해졌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차이를 만들었다. 어떤 이야기는 마침표로 끝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이야기도 있다. 한지훈의 이야기는 단지 한 남자를 구한 소년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침묵하는 것이 더 쉬울 때도 일어서는 힘에 대한 이야기다. 피부색으로 측정되지 않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 결코 허락을 구하지 않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 혼자 행동할 때도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때로는 단 하나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훈의 입장이었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확신이 없고 동료가 없고 의심, 판단 또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낼 것인가요? 응답할 것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답변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의는 피부색이 없고 용기는 계급이 없으며 가장 작은 행동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감하게, 선하게, 그리고 항상 옳은 일을 하는 힘을 믿으세요.